파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리동진의 파야케 영화를 알고 보는 즐거움. 오늘은 나도 영잘할 시간입니다. 사실 뭐 원래 영잘하리시긴 하지만 그렇죠. 또 이 코너를 통해서 더 토대를 단단하게 만드는, 그리고 또 이제 홍현 매니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눈과 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점점 영화의 매체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3 수험생의 마인드로 정말 완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중고나라 통해서 어느 이름 모를 고등학생 분께서 저한테 15,000원에 판매를 교복을 네.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고나라구나. 자, 이렇게 말하면 다 편집되더라고요. 네. 먼저 전제하고 싶은 건 영화만의 어떤 그 매체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잖아요. 문법이 있고 뭐 어떤 방식이 있고 이럴 텐데, 영화 언어의 상당수가 인간이 청각적인 어떤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 인식의 어떤 패턴,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는다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까지 영화를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어떤 영상 언어 밑에 담겨져 있는 기본 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특정 장면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영화 언어에서 인물의 움직임이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마 아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제를 해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한 게 대원칙일 뿐이지 예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칙은 일부러 그렇죠. 그 원칙을 어긋나게 해서 또 다른 어떤 의미 같은 거나 어떤 그런 자극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영화에서 이제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건데, 그 영화 언어의 최초의 말 자체가 움직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사진이 그냥 사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진이다, 활동 사진이다라는 게 영화의 최초에 붙은 이름이잖아요. 무비라는 말도 역시 움직임이란 말하고 관련이 돼 있고, 어원적으로 시네마란 말도 그래요. 그리스어에서 움직임을 뜻하는 말에서 온 게 시네마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화라는 매체의 속성이 움직이는 영상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화에서 움직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움직일까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는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인물이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인물은 뭐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죠. 마지막 3번째는 인물과 카메라가 아니라 카메라 안에 있는 렌즈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은 카메라가 아니라 인물이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를 놓고 얼마나 많은 영화 언어들이 발달해 왔는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 인물의 움직임에 대해서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어. 패닝은 이제 고개를 좌우로 돌리듯이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트래킹은 이제 인물을 따라가듯이 이렇게 쫓아가면서 영화 엘리펀트 같은 거죠. 자,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럼 인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인물의 움직임조차도 3가지가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X축. 그 다음에 상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Y축. 그 다음에 사실은 착각이지만 Z축이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심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수평 위주로 말을 할 텐데, 그 중에서 먼저 일단 심도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움직일 때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효과가 크겠어요? 시각적으로? 아니면 심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효과가 크겠어요? 아무래도 수평이 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수평으로 인물이 움직이면 움직임이 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물이 수평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인물이 뭔가 결단력도 있어 보이고 행동을 직접 하는 주인공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해서 수평이 가장 움직임들이, 시선 방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물이 부지런히 1분 동안 걸어와도 기껏해야 인물이 조금 더 커져 보이는 정도 아니겠어요? 졸업이라는 영화 마지막에 보게 되면 결혼식장으로 더스틴 호프만이 뛰어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구출해서 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조기 결혼식장 교회당에서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 결혼을 해요. 거길 향해서 막 전력 질주를 해서 더스틴 호프만이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뛰어갈 때 어떻게 찍냐면 수평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인물이 이렇게 뛰어가는 걸 옆에서 그냥 찍으면 인물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뛰어가겠어요. 근데 이 영화는 수직 방향으로 찍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인물이 멀리서 카메라를 향해서 달려오게 되면 인물은 정말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 효과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물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이 영화의 해피엔딩은 이 영화의 영화어법으로 본다면 언해피엔딩으로 보이긴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심도에 따른 움직임을 봤을 때 007 스카이폴이라고, 저는 007 시리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스카이폴이에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007 제임스 본드가 잡혔어요. 그래서 의자에 이렇게 몸이 결박된 상태로 있고, 드디어 이제 이 영화의 메인 빌런인 하비에르 바르뎀이 저기 멀리서부터 Z축을 따라서 걸어오죠. 근데 걸어오는데 계속 어떤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물이 걸어오지만 계속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카메라가 정확하게 앞에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천천히 조금씩 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007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임스 본드는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겠죠? 이걸 만약에 수평으로 찍게 되면 그런 느낌이 없겠죠. 이런 방식으로 인물이 심도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메인 중요한 것은 이제 수평 방향의 움직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사람들의 시선 방향을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체 자체가 우편향되어 있어요. 힘이 우측에 실리기 때문에 정반대로 다른 것을 어떤 뭐 시지각 같은 것은 좌편향하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어떤 장면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지금 촬영 스태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왼쪽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보는 버릇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은. 글씨도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바로 그렇습니다. 네. 게임 한번 진행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 진행한 플레이어가 좌에서 우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시게 되면 유튜브 밑에 플레이 버튼 자체가 여러분 보시기에 삼각형을 이렇게 이쪽 방향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시지각이 왼쪽에서 우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영화관에 관해서 그 자막을 볼 때 자막들이 화면 밑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화면 우측에 있었잖아요. 좌측에 만약에 자막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좌측에 자막이 먼저 보이겠어요? 영화가 먼저 보이겠어요? 자막이 먼저 보이죠. 네. 자막은 보조 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보다 덜 보이는 우측에 둬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이 자막의 위치까지도 사실은 우리 뇌가 시지각을 받아들이는 시지각 경험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모든 것, 특히 사람들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든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매대에서도 그래요. 물건이 싸면 그 물건 왼쪽에다 가격표를 붙여요. 보통 물건이 비싸요. 가격표를 우측에 붙여요. 인간이 왼쪽부터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홈쇼핑 채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격표는 보통 왼쪽에 나와요. 홈쇼핑은. 그 이유가 가격을 먼저 보면 가격이 메리트가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싸? 라고 한 다음에 물건을 보면 물건이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근데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물건이 좋은 거 있잖아요. 비싼 거, 명품 이런 거. 가격표는 어디 붙어 있는가? 물건 보통 우측 하단에 붙어 있죠. 그 이유가 물건을 보고 나서 그 물건에 매혹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격표를 보면 좀 비싸긴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애초부터 이 가격이 여기 있으면 그걸 보통 먼저 보기 때문에 가격에 질려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시지각하고 관련이 있다. 네, 들으셨죠? 꼭 속지 않도록. 네. 하다 보니까 무슨 교양의 집사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교양의 집사는 여기까지고 이제 영화를 네.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언어로 활용하는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영화에서 보통 투샷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이, 지금 저희들처럼 두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통 우측에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너무 미안해요. 미안한데 이동진의 파이하키 하잖아. 너무 감사하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둘 중에서 우측에 무게중심이 실려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두 사람이 팽팽한 연기력의 소유자다? 그러면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라 연기력이 확 차이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배우가. 그럴 때 영상 언어에 굉장히 능숙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연기를 못하는 사람을 우측에 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측에 훨씬 더 인간이 무게중심을 두고 무겁게 받아들이거든요. 강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정말 뛰어난 팬텀 스레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누구냐? 아카데미를 주연상을 3번을 받은 다니엘 데이 루이스예요. 네. 연기의 거의 신이에요. 두 사람이 영화에서 핫하게 붙는 그런 러브 스토리이고, 영화를 보다 보면 더 중요한 건 비키 크리앱스거든요. 그럴 때 인물을 어떻게 두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연기력은 비키 크리앱스도 연기를 잘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다니엘 데이 루이스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영화에서 이 인물이 살아야 되는 중요한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비키 크리앱스는 화면의 우측에 둬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웨이트리스고, 비키 크리앱스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손님으로 가서 그쪽 식당에서 만난다는 게 둘이 첫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다니엘 데이 루이스는 왼쪽에 앉아 있고 비키 크리앱스는 우측에서 등장해서 우측에 서 있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무게중심이 비키 크리앱스한테 실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이 첫 데이트를 야외에서 할 때,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두 사람이 식사하는 어떤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의 비키 크리앱스 연기가 영화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비키 크리앱스는 어디 있느냐? 식탁의 우측에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배우의 연기에게 인물의 위치에 따라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런 게 다 설계군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다 철두철미하게 지키지는 않겠죠. 그래.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영화 언어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영화 언어가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한다는 얘기죠. 국내 영화 월정액 중 영화 최다 보유는 오션. 자, 그렇게 보신 다음에 이제 인물의 위치를 설명을 드렸고, 인물의 움직임을 이제 수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인물이 움직일 때 화면의 왼쪽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시선 방향이 이렇게 홀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인물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불안하게 느껴져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역동적으로 느껴지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당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여요. 주인공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여요. 기본적인 패턴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마지막에 벌판을 메우면서 싸우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액션으로. 거의 전부 다 이 주인공 측에 해당하는 착한 측은 다 왼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악당들 무슨 오크 군단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우측에 있어요. 한번 예를 들면 킹덤 오브 헤븐 같은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는가? 왼쪽에 있어요. 이슬람 공격하는 공성전을 벌이는 적군들은 어디 있는가? 살라딘은 우측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방어하고 이쪽에서 공격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예루살렘 쪽에 가 있죠. 이런 방향식으로 싸우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마지막 그 파트 2를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결전이 벌어지게 될 때 이쪽에 불사조 기사단과 적군이 싸우게 될 때 그때도 역시 왼쪽에 불사조 기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트와일라이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이 브레이킹 던이었죠. 마지막에 역시 또 벌판에 싸우게 될 때 네. 왼쪽에 에드워드를 비롯한 뱀파이어 주인공 군단들이 있고 우측에 그 악당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되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인물 세팅조차 사실은 그런 식으로 다 짜여져서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도록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대전투를 시작하잖아요. 요정과 인간의 연합군은 지금 화면의 왼쪽에 있어요. 우측에 사우론의 군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좌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하죠. 인간과 요정은 반대로 이제 오크를 비롯한 뭐 이 사우론의 패거리들은 우측에서 좌로 공격을 하죠.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요. 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명의 호빗이 이제 출발하는 거죠. 마을을 떠나시는 걸 보면 왼쪽에서 출발해서 우측으로 가도록 길이 짜여져 있어요. 폭포 쪽으로 밑으로 가더라도 역시 왼쪽 방향에서 우측으로 가고 역시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반지의 제왕의 이런 장면 구성뿐만 아니라 반지의 제왕의 전체 역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의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호비트는 왼쪽에 있어요. 네. 그다음에 모르도르 악당의 소굴인 최고의 그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는 여정이고 그리고 실제 지도랑 또 무관하게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인물의 여정들도 계속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는 방향으로 영화가 짜여져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입하기 좋은 주인공들의 동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 짜여져 있는 그런 어법들을 시각 언어의 어떤 운동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반지의 제왕 2, 두 개의 탑으로 넘어갔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장대한 액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름 계곡에서의 공성전이죠. 네, 지키는 쪽이 이제 우리 편이죠, 말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수많은 악의 군단들이 올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하죠. 반면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바라보면서 전체를 지키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고요. 이 싸움의 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한번 변화가 시작되는 장면들이 한번 나오게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회색이 짙은 순간 지금 보는 것처럼 백색이 간달프죠? 네, 그분이 오셨어요, 위쪽에서. 네. 근데 위쪽에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위쪽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합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군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은 또 왼쪽에서 그렇죠. 왼쪽에서 우측을 향하도록 지금 양쪽 방향이 다 그렇게 짜여져 있죠. 그랬군요. 네, 그렇게 돼서 이 병사들은 지금 계속 어쨌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측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적군들을. 근데 측면은 어디를 치냐면 왼쪽 측면을 치고 있거든요. 시선의 방향의 통일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위에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왼쪽과 우측이 서로 맞부딪히는 구도로 역시 또다시 재편이 되어서 극중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반지의 제왕의 이제 클라이맥스 장면이 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제 모르도르로 찾아가서 프로도가 제대로 그 운명의 산에서 반지를 없앨 수 있도록 밑에서는 또 이제 싸우게 되는 건데 그런 장면인데 운명의 산에 올라가는 장면과 밑에 싸우는 장면이 교차 편집이 되는데 운명의 산에 올라가게 되는 두 명의 이 사람들의 움직임은 당연히 좌에서 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 모르도르의 그 사우론 본진에 쳐들어가는 장면들 역시 왼쪽에 이 아라곤이 이끄는 이쪽 그 연합군들이 있게 되는 거고 우측에 이제 적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장면이 교차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의 모험 모두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운동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짜여져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영화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샘의 귀가로 끝나잖아요. 귀향으로 끝나게 되는데 프로도의 샘이 귀향하는 방향을 한번 보세요. 역시 왼쪽에 등장해서 우측으로 편안하게 이 반대로 우측에서 등장해서 왼쪽으로 가면 관객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서 이런 귀가의 어떤 편안함으로 관객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끝나려면 왼쪽에서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물이 뭐라 그럴까요? 내면에 어떤 들끓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막 그 도심을 질주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쉐임 같은 영화에서 마이클 패스벤더가 뭐라고 그럴까요? 안에서 어떤 일을 겪고 밖으로 나와서 막 격렬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질주하는 장면, 우에서 좌로 뜁니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하 같은 영화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그 데이빗 보위의 노래 그 모던 러브에 맞춰서 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우에서 좌로 뛰거든요. 그 다음에 인물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물이 급류에 떠내려가면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급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대표적으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개한테 물릴 뻔하다가 마지막에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서 살아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급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우에서 좌로 흐르도록 느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관객 입장에서 위기가 훨씬 더 크게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예 장르적으로 이용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포 영화들이에요. 공포 영화는 이렇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면 관객들이 기본적으로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역이용을 해서 그걸 또 집요하게 노리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미드소마 영화 끝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드소마에서 마지막 그 불타는 집으로 주인공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장면을 거의 끝날 때쯤 보게 되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집요하게 가도록 되어 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있는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모습도 움직임도 최후의 순간에는 우에서 좌로 우동하도록 되어 있죠. 아까 그 반지의 제왕이 끝나는 것하고 정반대 방식이죠. 반지의 제왕은 이제 9시간 동안 3편 영화 다 봤잖아요. 그러면 푸근하게 자 이제 끝이에요. 집에 갑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미드소마는 끝나고 나면 진짜 내가 뭘 본 거야. 너무 짜증나고 막 괴롭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물의 동선이 정반대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여태까지 말한 것들을 한번 총정리해서 영화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가, 움직임이 어떻게 시각 디자인을 바탕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제가 볼 때 1917이에요. 1917은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떻게 영화 속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영화 한 편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게 스코필드죠. 그 다음에 이쪽은 블레이크예요. 두 사람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917의 인물 동선은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주인공의 방향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인물이 급박하게 어떤 위기를 겪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에서 좌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극 중에서 어떤 커다란 사건이 생기거나 인물을 맡아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화면 먼 쪽에서 화면 가까운 쪽으로 심도에 따라서 움직여요. 반대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돼가지고 중간중간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떤 이야기의 흐름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미를 장식하는 부분에 가게 되면 화면에서 멀어지도록 정반대로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원칙을 갖고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철저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왜 걸어가느냐? 그 엄청난 사명을 줘서 그 인물을 지금 확인하러 가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은 지금 심도에 따라서 앞쪽을 향해서 걸어오도록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이 인물들은 계속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안 찍고 앞에서 찍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움직인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 움직임이 무력화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서 두 사람이 지금 영웅적인 활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두 사람 운명이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화면 쪽으로 다가와서 인물을 맡았죠. 인물을 다 맡고 나서 가는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는 이완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관객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인물들이 가게 되죠. 네. 이것조차도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심도에 따라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 복잡한 참호 속을 걷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인물들이 어떤 굉장히 급박하면서도 무기력한 순간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참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면 기본적인 방향이 보시는 것처럼 두 인물의 전진 방향은 왼쪽에서 우측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전형적인 어떤 화면 속에서의 인물들의 동선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기본 동선 방향은 영화의 끝까지 거의 기본적인 그런 방향을 이루게 됩니다. 동력의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독일군 참호에 들어갔다가 함정에 걸려가지고 폭발되는 장면이죠. 급박하게 나오는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급박하게 바깥으로 나오는 멀어졌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 장면이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위기가 닥쳐오는 건 항상 화면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적의 비행기가 추락할 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해소가 되면 다시 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영화에서 이제 1대1로 사실상 저격수랑 싸우는 장면인데 이 장면도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인물의 방향은 주인공이니까 스코필드는 왼쪽에서 우측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탑에 올라가는 거예요. 탑에 올라가면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불안하죠. 네, 막 그 두근두근한 상황이죠. 네, 기본적으로 탑으로 올라가는 것은 진행 방향대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탑이 보입니다. 보이게 되면 이제 주인공은 굉장히 이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적을 해치워야 되는 어떤 임무가 있게 되죠. 마주 쏘면서 이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탑으로 올라갈 때는 이번엔 정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왼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관객 입장에서는 서스펜스가 훨씬 더 증가하니까. 스코필드 입장에서 이제 올라가서 적이 있는 대로 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객은 점점 그 불안감이 커지게 될 텐데 이 방향에서도 계단을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이제 그 긴장감은 극대화되겠죠. 그 순간에 마지막 들어가는 순간은 다시 본연의 주인공의 위치로 가죠. 그 주인공이 다시 왼쪽으로 가서 화면에 열고 문을 열고 총을 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는 익숙한 구도인 주인공은 왼쪽에서 총을 쏘고 적은 우측에서 총을 쏘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영화가 동선들이 짜여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지금 보시면 도망가는 절차 설명의 순간은 우에서 좌로 가죠. 위기감이 극대화되죠. 그 상황에서 총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밑에 이제 급류 위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급류에 휩쓸려서 익사될 수도 있는 위험을 묘사할 때 영화는 거의 대부분 급류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강물의 반대쪽에서 찍게 되면 인물이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물의 좌측에서 찍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떠내려가는 방향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이 인물이 죽을 것 같아서 더 위기를, 서스펜스를 느끼는 그 감정이 훨씬 더 극대화된다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왼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급류 왼쪽으로 떠내려가서 올라가는데 역시 그 방향 그대로 왼쪽으로 서서히 진행하게 되는데 이 방향은 왼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산을 올라감에 따라서 점점점 Z축을 향해서 화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인물이 움직이는 것으로 서서히 동선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떤 영화적인 리듬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한다고 했을 때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기도 하고 가장 많이 이완되는 장면이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갈 길을 생각하면서 Wayfaring Strangers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가장 심적으로 편안하면서도 슬픈 장면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동선이 여기서부터 교묘하게 살짝 바뀌어서 인물은 화면으로부터 멀어지는 Z축 방면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때 관객이 느끼는 감정은 편안하게 이완된 감정, 그러면서도 굉장히 슬픈 어떤 그런 어떤 안식과도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죠. 네, 이제 노래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임무를 수행해서 가야 되죠. 급박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이완의 순간이잖아요.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겠어요? 이 Z축을 향해서 굉장히 무력감 속에서 그 인물들이 섞여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행군이 지속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가야 되는데 적이 포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참호대로 가서는 임무를 전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벌판으로 나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질주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의 동선은 지금까지 말한 것의 총합이면서 가장 훌륭한 동선짝이에요. 나와서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느냐? 앞쪽을 향해서 달려오죠. 그렇죠. 달려오는데 그 순간 진격 명령이 뛰어나서 동료들은 우에서 좌로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뒤에 배경 바탕에서 엑스트라디가 움직이는 방향은 관객 입장에서 가장 불안하게 느껴지는 방향이고 역동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방향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은 화면에 멀리서 가까운 방향으로 Z축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영화의 어떤 내적인 의미로 본다면 사실은 이게 진격 방향을 가위로 끊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진격 방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전의 움직임인 거예요. 더구나 인물의 그런 역주하는 것이 인물들이 우에서 좌가 아니라 좌에서 우로 엑스트라들이 뛰고 있다고 한다면 이 움직임의 의미는 훨씬 더 약해졌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인물이 전력을 당해서 앞으로 달려오는 장면과 뒤에서 엑스트라들이 달려나가는 장면들이 서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교차하면서 짜여있는 이 장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영화어법의 어떤 정점에 해당하는 그런 연출인 거죠.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을 취해야 되는 어떤 이완의 경지에서는 또 멀어지네요. 네, Z축을 향해서 멀어지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은 영화의 첫 장면하고 사실상 같잖아요. 그 나무에 기대게 되면 첫 번째 나무에 기대서 잠자는 어떤 인물의 포즈하고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인물이 움직이는 것,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것, 그러면서 수미상관으로 첫 번째 장면의 인물의 모습하고 똑같이 이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전체를 굉장히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짜임 있게 그렇게 끝내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화 속에서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게 영화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래도 영화가 좀 다르게 보이는 장면들이, 느낌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선생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곁들여 소개한 영화 50대 50, 1917 반지의 제왕은 BTV영화 월정액 오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이안 여러분들이 영자를 되는 그날까지 파이크 타임 파이어! 키야!